910일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집으로 와주셔야겠어요. 제 아들이 제시카 리치웨이 살인 사건에 대해 자수하고 싶어 해요. 알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여보세요? 거기 계신가요?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아들이 방금 그 애를 죽였다고 자백했다고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한 어머니의 세상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입니다. 너무나 불가능한 선택이라 대부분의 부모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18일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이 지역 사회 전체는 등굣길에 사라져버린 10살 소녀의 유령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수색하고 기도하고 소녀를 데려간 괴물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괴물이 바로 길 아래에 사는 17살 소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를 폭로할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일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오싹한 910일 신고 전화, 그 전화가 밝혀낸 끔찍한 진실, 그리고 평범한 10대 소년을 바로 눈앞에 숨어있는 괴물로 바꿔버린 뒤틀리고 어두운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딱 봐도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동네를 상상해보세요. 2012년 가을에 콜로라도주 웨스트민스터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덴버의 큰 교외 지역이지만 조용한 거리, 동네 공원, 좋은 학교들이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걸어서 학교에 다니고 위험은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죠. 리치웨이 가족에게 그곳은 그냥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작지만 활기 넘치는 아이였던 10살의 제시카 리치웨이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그녀가 성적도 좋고 항상 행복했던 착한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밝은 금발머리와 커다란 파란 눈을 가진 그녀에게는 특별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주니어 치어리더였고 학교 개근상을 받았으며 노래 가사를 쓰고 강아지와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똑똑 농담으로 가득한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이었고 나비와 잠자리를 좋아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제 막 삶을 시작하는 사랑받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2012년 10월 5일 금요일 아침은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의 엄마 사라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집에 돌아왔고 할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제시카는 일어나서 청바지와 검은색 패딩 재킷을 입고 검은색과 분홍색이 섞인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녀에겐 정해진 일과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에게 전화해 등굣길을 함께 걷기로 약속했고 오전 8시 30분에 첼시 파크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8시 25분경 제시카는 그 짧은 세 블록 거리의 산책을 위해 문을 나섰습니다. 수없이 다녔던 길이고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그녀를 기다렸지만 8시 40분이 되자 학교가 시작할 시간이어서 친구의 아버지는 제시카가 다른 차를 타고 갔을 거라 생각하고 아들을 태워다 주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들이 끔찍한 만약에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감아봤을 사소하고 순진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제시카는 결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전 10시 10분경 학교의 자동 시스템이 그녀의 엄마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야간 근무로 완전히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잠에서 깨어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고 혼란은 이내 얼음장처럼 차갑고 끔찍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제시카가 갔어야 할 길을 수색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엠버 경보가 발령되고 수색은 확대되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었죠. 활기차고 밝았던 10살 소녀 제시카 리치웨이는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는요? 그들은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다음 날 5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녀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부모, 이웃,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공유된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뉴스 방송에서 만약 제 딸 중 한 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해주길 바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 애가 사라진 지역이 바로 우리 집 길 끝이에요. 제 아이들이 될 수도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원, 개활지 등 모든 곳을 수색하며
이 깨지기 쉬운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잠수팀은 근처 저수지를 수색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시카의 웃는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모든 길모퉁이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의 흔적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사라진 지 이틀 후인 10월 7일, 사건의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최악의 종류의 실마리였죠. 제시카의 책가방과 안경이 6마일 이상 떨어진 슈피리어라는 동네의 보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길을 잃은 어린 소녀가 아니라는 오싹한 확증이었습니다. 그녀는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책가방은 즉시 DNA 분석을 위해 보내졌고 모두를 지탱하던 희망은 도시 전체를 뒤덮는 두려움으로 응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제시카의 부모를 용의선상에서 재빨리 배제하고 그녀가 낯선 사람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안전한 작은 공동체에 포식자가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수색은 더욱 암울하고 절박해졌습니다. 10개 기관에서 온 일 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4연건 이상의 제보를 추적하고 700개가 넘는 DNA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공포는 공기 중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걸어서 데려다주기 시작했고 동네 공원은 조용해졌습니다. 10월 10일, 주 전체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보에 따라 인근 도시인 아바다의 한 개활지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들판에서 그들은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경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이 정말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온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원 확인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해는 제시카 리치웨이의 것이었습니다. 지역 사회 전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망의 등대였던 첼시 파크의 임시 추모 공간은 압도적인 슬픔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주지사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를 상상할 수 없는 범죄에 상상할 수 없는 결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그들의 임무가 제시카를 찾는 것에서 제시카를 위한 정의를 찾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괴롭히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 사이에 살고 있는 괴물은 누구인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제시카의 집에서 1마일도 채 안 되는 곳에 오스틴 시그라는 17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그냥 또래의 10대였습니다. 심지어 제시카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단지 몇 학년 위였습니다. 동창들은 그를 복도에서 혼자 있는 학생들과 함께 걸어주던 착한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면에서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5살 무렵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멀어지고 더 공격적이며 반사회적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칼 컬렉션을 가졌는지 같은 사소한 일로 이상한 논쟁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의 옷을 많이 입기 시작했고 당연하게도 그로 인해 놀림을 받는 까칠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 또한 상당히 불안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커져가는 어둠은 새롭고 아주 충격적인 관심사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오스틴은 죽음과 법의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을 건너뛰고 검정고시를 본 다음 장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법의학에 매우 능숙해서 주 전체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CSI는 멋진 쇼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집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동창은 나중에 그녀가 테드 번디에 대해 발표할 때 그가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살인자의 공감 능력 부족을 설명할 때 그가 혼자 웃고 있었고 그 세부 사항에 너무나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위험신호 아닌가요? 이 집착은 비밀에 의해 부채질되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오스틴은 12살 때부터 아동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는 효과가 없었고 그가 보는 것은 점점 더 폭력적이 되어 인간 신체 절단을 포함한 정말 충격적인 내용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끔찍한 환상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카 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주 전체를 뒤덮고 있을 때 경찰은 겉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또 다른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전 제시카가 사라진 곳에서 멀지 않은 캐트너 호수라는 곳에서 22세 여성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를 뒤에서 붙잡고 화학 약품 냄새가 나는 헝겊을 그녀의 얼굴에 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그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공격자는 갈색 머리의 젊은 남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10월 23일, 경찰은 엄청난 돌파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캐트너 호수에서의 납치 미수 사건을 제시카의 사건과 연결지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두 범죄에 대해 동일 인물을 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 사회에 또 다른 공포의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괴물은 단지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런 짓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몰랐던 것은 이 발표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스틴 시그는 두 범죄가 연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이 아플 정도였다고 합니다. 벽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비밀 세계의 댐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민디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녀가 제시카 리치웨이에 관한 일이냐고 묻자 그는 자신을 괴물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민디에게 세상은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그녀가 키운 아들, 그 소년이 주 전체가 쫓고 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아들은 그들의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민디는 이 불가능한 선택에 갇혔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이 끔찍한 진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저녁 7시 30분,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상상할 수 없는 용기에서 비롯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그 910일 전화는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실시간으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맨 앞줄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첫 충격적인 문장 이후 교환원 몰리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아들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나요? 자기가 했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해줬어요. 그녀의 유해가 저희 집에 있어요. 그 말들은 순수한 공포의 떨림과 함께 너무나 적나라하게 전달됩니다. 민디는 아들이 바로 옆에 있으며 협조적이라고 확인합니다. 교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오스틴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민디는 17살 아들에게 전화기를 건넵니다. 하지만 오스틴이 전화를 받자 변화는 즉각적이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그저 소름 끼칩니다. 교환원은 그의 기분이 어떤지 묻지만 오스틴은 짜증스럽고 거의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입니다. 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제시카 리치웨이를 죽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요. 다른 질문은 필요 없어요. 그냥 순찰차 같은 걸 이리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는 죄책감 때문에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피자를 주문하는 것처럼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는 자수하고 있었지만 마치 자신의 조건에 맞춰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시카의 유해 일부가 집 아래 크롤 스페이스 좁은 공간에 있다고 확인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캐트너 호수에서 조깅하던 여성을 공격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며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도 털어놓습니다. 교환원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묻자 그의 대답은 도움이 되면서도 심히 불안합니다. 제 방에 칼들이 있고 총도 몇 자루 있지만 저는 완전히 자수하는 겁니다. 어떤 저항도 없을 겁니다. 그는 교환원에게 자신이 아라파오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통화 내내 그는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의 어조는 평탄하며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신나간 통화의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립니다. 아들의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 뒤에서 연주되는 이 고통스러운 사운드 트랙처럼 말이죠. 어느 순간 교환원은 다시 민디와 이야기합니다. 오스틴이 아직 옆에 있나요? 네, 안아주고 있어요. 그 한마디, 가슴 아픈 문장 속에 와, 자식이 괴물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그 불가능한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처벌받도록 넘기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고 그녀는 그를 안고 있습니다. 공감 가득한 목소리로 교환원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정말 옳은 일을 하셨어요.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오스틴 시그는 그가 약속했던 그대로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점의 저항도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집을 수색하면서 그가 언급했던 끔찍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크롤 스페이스에서는 제시카의 유해 일부와 함께 케이블 타이, 표백제, 쓰레기 봉투가 나왔습니다. 조용한 교회의 집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리치웨이의 살인범을 쫓던 추적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스틴은 우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살균된 취조실에 앉아 있습니다. 현실이 와닿을 법도 한데 어떨까요? 아닙니다. 그는 전화통화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고 평온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무나 체계적이고 괴물 같아서 이해하기조차 힘든 자백으로 자신의 범죄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형사들에게 그날 아침 사냥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사냥. 그의 단어 선택은 정말 피해자가 마치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는 제시카 리치웨이를 그전에는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따르면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프차에서 기다렸고 그녀가 걸어 지나갈 때 그녀를 붙잡아 뒷좌석으로 밀어넣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케이블 타이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이어진 끔찍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겁에 질린 제시카는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냉정함으로 그녀의 얼굴에 대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사관들에게 그녀를 살려둘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를 차에 끌어들인 순간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먼저 온라인에서 배운 화학물질, 혼합물, 즉 표백제와 아세톤으로 만든 조잡한 클로로포름 같은 것을 사용해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자 그는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그녀를 욕조에서 익사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광란의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호하고 단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일은 그의 법의학 교과서에서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수사관들에게 신체 절단은 법의학 수업에서 배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시카의 시신을 자신의 욕실로 가져가 커터칼과 톱을 사용해 그녀를 절단했습니다. 그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까지 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장기들을 변기에 내려보냈습니다. 살인 후 그의 행동은 모두 그가 우상화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수사관들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시카의 책가방을 가져가 의도적으로 몇 마일 떨어진 슈피리어에 버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옷과 톱날을 버렸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녀의 몸통을 밖에 숨겼지만 사체 탐지경과 열화상 장비에 대해 편집 증적이 되어 그것을 다시 집 안으로 가져와 다시 씻고 비닐봉지에 밀봉한 후 아바다의 그 개활지로 운전해 가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뒤틀린 세부 사항으로 시그는 조잡한 나무 십자가를 조각해 제시카의 몸 안에 넣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순전히 수사를 교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일부 종교적 광신도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계산의 수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캐트너 호수 공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차갑게 자백했습니다. 그는 그때도 비슷한 수제 화학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만약 그 조깅하던 여성이 탈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고 묻자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끔찍했습니다. 제시카에게 했던 것을 그녀에게도 했을 겁니다. 그의 사냥은 그가 마침내 성공하기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검찰 측 심리학자는 나중에 시그를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가진 가학적인 인물이며 아마도 시체 애호가일 것이라고 묘사하며 그의 완전하고 철저한 공감 능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시그 자신도 수사관들에게 그 납치가 자신의 성적 환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광기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온라인 생활과 살인의 청사진으로 변해버린 병적인 호기심에 의해 부채질된 수년간의 어두운 생각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한때 착하다고 불렀던 소녀는 자신이 자백한 괴물을 꼼꼼하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적 절차는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범죄가 얼마나 끔찍했고 그의 상세한 자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오스틴 시그를 성인으로 재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첫 법정 출두에서 제시카 리치웨이의 가족들은 법정을 가득 채웠고 많은 이들이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색인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 건너편에서는 시그의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그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17세였기 때문에 시그는 사형 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그가 사악한 것이 아니라
손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뇌 손상을 지적했고, 심지어 그가 7살 때 산타에게 쓴 철자가 틀린 편지를 일종의 증거로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검찰은 그의 오싹한 자백과 모든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어머니가 2008년에 처음 알게 된 폭력적인 포르노에 대한 그의 점증하는 중독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심리학자의 증언을 확보했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이 남자가 전형적인 가학적 포식자이며 아마도 신체 절단에서 성적 흥분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그가 제시카를 강간한 것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1일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의 조언에 반하여 1급 살인, 납치, 성폭행을 포함한 1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선고 공판은 이 비극의 마지막 가슴 아픈 장이었습니다. 제시카의 할머니 크리스틴 리찌웨이는 그들의 세계를 파괴한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괴물은 적어도 제 삶의 빛을 앗아갔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스티븐 먼싱어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그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기술적으로 4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는 다른 범죄에 대해 추가로 86년을 선고하고 모든 형량을 연이어 복역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언에서 판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신형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악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존재했습니다. 그날 그 악의 이름은 오스틴 시그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시그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동안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 밖으로 이끌려 감옥에서의 삶을 시작했고 그의 어머니가 묘사했던 괴물이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스틴 시그가 저지른 일의 피해는 지역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 한 가족을 산산조각 모두가 자신의 동네에서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어둠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사람들은 빛을 기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10월 아침 제시카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던 장소인 첼시 파크는 지역 사회의 슬픔 그리고 치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부금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공원은 그녀가 납치된 지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재설계되어 그녀를 기리기 위해 헌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제시카 리찌웨이 기념공원은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색인 보라색으로 가득 찬 아름답고 활기찬 공간입니다. 나뭇잎처럼 디자인된 미끄럼틀과 등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녀가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었다는 곤충인 거대한 녹색 잠자리를 닮은 시소도 있습니다. 입구에서는 나비 조각상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보도에는 그녀의 장난기 많은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똑똑 농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곳은 슬픈 장소가 아닙니다. 삶과 웃음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헌정식에서 그녀의 할머니가 말했듯이 제시카의 웃음소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메아리 칠 겁니다. 네, 제시카 리찌웨이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 가장 평범한 장소에 숨어있던 포식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한 놀라운 용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맞서 싸운 조깅하던 여성의 용기, 슬픔을 아름다운 춤으로 바꾼 지역 사회의 용기, 그리고 물론 부모의 최악의 악몽에 직면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한 어머니의 절대적으로 가슴 아픈 용기.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괴물이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10살 소녀의 기억을 기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세부 내용은 정말 무겁고 저희의 모든 사랑을 리찌웨이 가족과 웨스트민스터 지역 사회 전체에 보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되 아시죠? 부디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더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들을 위해 꼭 구독하시고 새로운 영상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또한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힘이 됩니다.